안녕하세요. 최종령 어드바이저입니다. 화목한 런치스탁, 이번 시간은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 전망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살펴볼 업종은 반도체 업종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시작된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2026년 반도체 업종의 분석 관점은 반도체 수요 점검, 반도체 시장의 주요 트렌드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요 점검으로는 2025년부터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2026년도에도 지속될지 여부입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자국 생산 확대 집중 여부, 전력 반도체 네트워크 부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6년 반도체 시장 수요 점검과 주요 트렌드,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전망, 류영우 연구원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류영호입니다. 오늘은 내년 2026년 전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조연에서 주연으로라고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품 업체, 그리고 이제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항상 많이 했는데, 이제 AI 시대가 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주연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반도체가 이번은 과거와 좀 많이 다르다. 이제 정말 다를까? 이런 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좀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왼쪽에 보시는 이제 월간 반도체 출하랑 재고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을 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통 저희가 이 출하가 쭉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업체들은 재고를 좀 빠르게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재고가 이제 내려갔다가 재고가 올라가는 이런 형식으로 좀 변하는데, 최근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출하는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재고도 여전히 계속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재고가 그렇게 정말 많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와는 좀 많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과거 저희가 DDR4 시절에 일반 서버 투자 사이클 때문에 좀 큰 빅 사이클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슈퍼 사이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DDR4가 좀 빠르게 올랐던 것처럼 올해는 DDR4 그리고 DDR5까지 AI 영역으로 좀 확장이 되면서 같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요. 좀 과거와 좀 다르게 성장 동력을 두 개를 가지고 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만 보더라도 확실히 과거 사이클과 조금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와 좀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내년 물량에 대해서 보통은 저희가 LTA, 그러니까 롱텀 어그리먼트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져갈 테니까 뭐 이 정도 물량을 줘라고 이제 뭐 계약을 하는데, 보통 이제 LTA라는 계약 같은 경우는 그 결속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뭐 중간에 취소도 할 수 있고 위약금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PO, 그래서 이제 확정 오더로 좀 많이 바뀌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는 빌드 투 올더라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확정 계약을 받고 만들어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결속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내년에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램만 놓고 봤을 때 전체 물량에서 거의 40% 정도는 완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심합니다. 지금 거의 70% 가까이 완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과거와 같이 뭐 사이클이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급격하게 뭐 가격이 빠지거나 그런 상황도 나타나기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먼저 반영이 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업체들 주가가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상반기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때는 좀 보수적으로 봤었던 편이었어요. 이유는 저희가 그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기업들이 물량을 좀 먼저 가져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하반기 때 물량을 더 가져가진 않겠죠. 오히려 상반기 미리 땡겨왔기 때문에 하반기는 당연히 더 안 가져갈 줄 알았는데, 일단 PC나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좀 잘 팔렸고요. 거기다가 일반 서버의 투자가 급격하게 좀 증가하는 그 사이클이 돌아오고, 가장 좀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급인데,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CXMT가 DDR4 쪽을 들어오게 되면서 공급에 약간 교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올해 이제 CXMT가 DDR5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요거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CXMT가 들어오는 게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저희 예상보다 좀 높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됐는데 문제는 내년에도 사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게 딱히 많지가 않아요, 공간이. 거기다가 기업들도 여전히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 같이 좀 큰 폭의 낙폭에 있는 그런 사이클보다는 좀 만약에 중간에 좀 꺾이더라도 이게 약간 좀 이어질 수 있는 쭉 우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이클로 좀 도래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이제 수요를 저희가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1.7% 정도 좀 성장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PC나 스마트폰 둘 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내년에 거의 다 이제 한 자릿수 초반 정도 성장하는 거를 보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뭐 내년에도 여전히 교체 수요도 있고 굉장히 좀 뭐 스마트폰도 계속 좀 AI 탑재되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원가 구조가 안 좋아집니다. 지금 저희가 뭐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하이엔드 스마트폰 쪽에서 D램과 낸드가 전체 그 비용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적으로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가격을 보시게 되면 메모리 가격을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뭐 30% 널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한 분기만 지나도 2%포인트 정도가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가는 사실 버틸 룸이 좀 있지만 중저가 쪽에서는 마진이 워낙 좀 얇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룸이 사실 많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수요가 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가격을 올리거나요. 가격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뭐 사시는 분들은 좀 안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 PC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2025년 대비해서 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내년도 여전히 그 서버 쪽이 중심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AI가 계속 좀 강세를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뭐 대만 업체들 그리고 최근 나온 업체들 보시게 되면은 이게 투자 시기가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AI는 여전히 좀 강할 걸로 보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또 루빈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또 다른 사이클을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일반 서버인데요. 일반 서버가 이렇게 갑자기 좀 늘어났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뭐 마이클 버리드 얘기 나오기는 하는데 내용 연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그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을 때는 2016, 17, 18, 19 이럴 때는 서버에 대한 교체 주기를 3년으로 바꿨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좀 이제 내용 연수를 여기서부터 좀 늘렸던 게 한 6년 정도까지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2023, 4년부터 좀 도래를 해서 올해가 이제 좀 피크를 찍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서버도 어쨌든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CPU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뀌었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깔아놓은 인프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좀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보다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최신 서버로 바꿔주는 방향성으로 좀 많이 잡히게 되면서 일반 서버 투자도 좀 늘어나게 됐고요. 요 추세는 내년도 계속 좀 이어질 거로 좀 확실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문제가 또 발생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추론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그 학습된 데이터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최근의 데이터도 같이 이제 병합해서 도출되는 값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머금고 있는 데이터가 많은 게 유리한 경우가 꽤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디스크, 낸드 쪽 이런 쪽까지도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뭐 단순히 뭐 HBM뿐만이 아니라 이전 낸드, 하드디스크 이런 것까지도 중요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저희가 컴퓨팅 파워를 올리는 것보다는 메모리와의 그 격차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델과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컴퓨팅 자원을
어떻게 조화롭게 워크로드를 만드냐, 이게 핵심인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도 요거의 이제 파생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냥 뭐 AI는 HBM 그리고 뭐 일반 서버는 뭐 DDR5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하는지가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메모리는 뭐 이 산업엔 요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혼합해서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메모리 산업의 이제 약간 전체적인 방향성이 좀 더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D램과 낸드 수급을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년 1분기는 더 이제 극심하게 좀 부족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로 가면은 그래도 이제 서플라이 디맨드가 좀 맞아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은 정말 저희가 갑자기 투자를 안 해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좀 쇼티지가 일어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낸드 또한 사실 좀 마찬가지입니다. 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쇼티지가 내년에도 계속 좀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D램과 낸드, 근데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앞서 서두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사실 내년에 늘어가요. D램 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늘어나고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일단 제약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HBM을 사실 먼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D램은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단층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낸드보다 약간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 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전환을 또 계속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신규는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유는 이제 고단층으로 갈수록 저희가 비용 구조가 좀 악화되거든요. 근데 과거와 좀 다르게 갑자기 저희가 이제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갑자기 뭔가 가격이 빠질 때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내려가는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도 이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램과 낸드 보시게 되면은 낸드는 올해와 좀 비슷할 거로 보지만 D램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장 공급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상황이 내년도 좀 유지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어쨌든 메모리 쪽은 내년에 계속 좋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간 전망할 때마다 좀 이게 트렌드를 한 가지씩 꼽혀 드리는데 올해는 이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년에도 좀 계속 집중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이 항상 이제 자국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걸 많이 원하는데 내년에도 이걸 중심은 결국 인텔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텔이 향후에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 이 부분을 좀 계속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전력 반도체인데 올해도 전력 이슈 굉장히 많았죠.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흔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던 HVDC가 조금씩 이제 아마 시범으로 생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관련된 이 서플라이 체인들도 결국 이제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특히 화물 반도체 쪽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쪽인데요. 지금 뭐 스케일 아웃이라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서 확장되는 그런 구간을 읽고 거기다 이제 저희가 기존의 칩과의 연결에서는 이제 서늘하게 좀 한계가 발생되기 때문에 빛을 이용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가 계속 좀 발전될 거로 좀 보고 있어서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리고 전력 그리고 요 연결 요 3가지 부분을 내년에 좀 핵심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2개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둘 다 좋은 업체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뭐 하이닉스가 좀 더 좋다 이렇게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퓨어 플레이어로는 하이닉스가 가장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여전히 삼성전자도 높기 때문에 이 두 업체들 다 이제 가져가셔도 사실 저는 크게 부담은 없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이 두 업체가 사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제일 관건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메모리는 내년에도 좋아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년 한 해도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후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가 시작되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실적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6년 2차 전지 산업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성장 가속화로 양극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ESS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 내 부하 안정을 위해
ESS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2차 전지 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보여줄 ESS의 수혜를 볼 국내 기업은 어느 기업일까요? 주민우 연구원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에서 2차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우라고 합니다. 오늘 2026년 2차전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목은 EV와 ESS의 줄다리기입니다. 내년도 2차전지 업황은 EV와 ESS의 매우 치열한 줄다리기가 될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줄다리기의 승자는 ESS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V를 인해서 주가와 추정치의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ESS를 기대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왼쪽은 26년도 2차전지 영업이익 컨센서스 합산 추이고요. 오른쪽은 27년도 추이입니다. 최근에 추정치가 많이 빠졌는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년도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둔화들을 이제 추정치에 반영한 영향이고요. 저는 이 추정치가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거치면서 더 하향 조정이 저는 깊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이 과정에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겪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 27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같이 빠지긴 했지만 아마 2027년부터 ESS에 대한 추정치들이 본격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내년이 되면 27년 추정치는 전 상향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ESS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왼쪽 차트를 보시면 올해 ESS의 글로벌 수요는 제가 한 280기가와트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미국이 한 84기가와트시를 보고 있고요. 이걸 이제 그로스로 한번 보게 되면 미국의 그로스가 특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올해 한 40%대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도 40%대의 높은 성장을 유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7년부터는 성장률이 조금 이제 내려가는 걸로 보고는 있는데요. 그 이유가 미국에서 이제 신재생 발전에 대한 보조금 일몰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까지 착공을 해야만 그 보조금을 수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5년과 26년도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기저효과로 인해서 성장률이 좀 높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주도하는 ESS의 수요는 27년부터 본격화가 되면서 ESS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나 발주들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성장률은 지금 시점에서 예상한 성장률이지 아마 더 상향 조정될 여지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 두 배터리 회사들의 전체 이익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 계신 건데요. 26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문이 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조금 왜곡돼서 보이는 것이고 전기차가 이제 정상화된 27년으로 보게 된다면 대략 절반 정도의 이익을 앞으로 우리가 ESS에서 거두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가 주도하는 ESS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 10월 달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7년부터는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의 이 전력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ESS를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년부터 데이터 센터에 ESS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저는 27년도에 약 30기가와트시의 수요를 시작으로 해서 2030년이 되면 약 300기가와트시가 조금 넘는 즉 10배 이상의 저는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미국에서 이제 ESS 배터리를 설치할 때도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보조금인 셈인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재료비의 비중을 보고 그 보조금의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이 재료비의 비중이 55%는 중국이 아닌 곳에서 조달을 받아야 이 보조금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5%라는 비중도 계속 55%가 아니라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 수요도 좋지만 사실 중국에 대한 점유율을 우리가 이제 뺏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혜를 또 누리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게 되면 ESS 같은 경우는 올해 관세가 31%입니다. 근데 내년이 되면 이 관세가 48%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더 안 좋아지게 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반사 수혜는 내년이 되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급 계획도 필요할 겁니다. 왼쪽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현재는 17GWh의 캐파를 가지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 캐나다에 있는 스텔란티스 공장의 일부를 전환을 해서 37GWh의 캐파를 갖게 될 것 같고요. 27년이 되면 얼티엄셀, 그러니까 GM과의 합작 공장의 일부도 전환을 해서 약 77GWh의 큰 캐파를 확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SDI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 갖고 있는 공장이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약 30GWh 공장에서 이제 추정치가 머물러 있는데 향후에 추가 수주를 받게 된다면 신규 증설을 통해서 이 규모는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빅테크 업체 입장에서 ESS에 대한 이제 발주를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캐파가 크고 여유가 있어서 바로바로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아마 먼저 주문이 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들어오게 될 ESS의 수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먼저 그리고 더 큰 수주를 받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SDI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늦게 그리고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저는 수주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미국은 9월 30일부로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역성장이 시작이 됐고요. 벌써 30% 가까운 역성장이 시작이 됐고, 저는 내년에 미국의 판매량이 15% 역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약 로우 싱글 정도 역성장하는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수요가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내년도 2차전지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에 기여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랑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최대한 팔아보자라는 전략이고요. 오른쪽에 나머지 업체들,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아예 그냥 축소 혹은 아예 가동 중단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실적 측면에서는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견조할 것 같습니다. 유럽은 CO2에 대한 규제가 올해부터 강화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20%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규제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2027년입니다. 즉 25년, 26년, 27년 이 3개년 평균의 CO2 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만 잘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6년도에도 이런 견조한 성장이 이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주요국들이 보조금도 지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저는 수요가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타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직 시장 규모는 작지만 이 성장률 측면에서 이 기타 지역에서도 우리가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타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미엄 전기차보단 중저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저가 배터리, 즉 LFP에 대한 대응 능력이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가 저는 이 기타 지역의 성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유일한 전 희망이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는 4년 동안은 아마 전기차의 수요가 개선되기에는 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의 확대가 본격적으로 미국 전체로 확대가 된다면 저는 전기차 수요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출시한 이 FSD 버전 14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하지 않고 가는 이 거리를 측정한 지표가 있는데요. 최근에 2,700마일, 이 정도면 한 5,000km 정도 됩니다. 즉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10,000km 정도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개입하는 정도까지 지금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또 중요하겠죠. 내년부터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의 배치를 본격적으로 확대를 할 텐데 지금 테슬라가 한 1마일당 1불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지만 요거를 나중에 스케일업이 좀 되면 0.4불까지 가격을 낮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가용이 한 0.7불 정도 되거든요. 자가용보다 더 싸지기 때문에 전 이 자율주행의 확대는 굉장히 필연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테슬라 밸류체인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다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탑픽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캐파가 크기 때문에 ESS 수주도 누구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테슬라의 밸류체인인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차전지 전망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